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온 일본이 우리나라만을 겨냥해 발표한 경제 제재, 누가 봐도 분명한 보복 조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베 일본 총리는 국제 규칙에 맞고 또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自由、公正、無差別、こうした自由貿易の基本的原則を今回の G20 では明確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폐막식 때 힘주어 한 이 말이 아베 총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한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강조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외신은 물론 일본 언론도 이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한국에 대한 제재가 자유무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또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정에도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번 제재가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 속에 해왔던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일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돼 기존의 조치를 바꿨다는 뜻인데 일본 정부가 그간 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신뢰 문제를 줄곧 언급해온 만큼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된 조치임을 더 명확히 밝혔습니다.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については G20 までに満足する解決策が示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信頼関係というのが著しく損なわれたとここは言わざるを得ないと。 이번 보복 조치를 결정하는데 총리 관저와 주변 국회의원의 뜻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제재 준비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나 국제적인 제조망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총리 관저와 주변 국회의원의 강한 의향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통상 일본 언론에서 이렇게 말하는 총리 관저는 아베 총리 또는 우리 청와대에 해당하는 내각 관방 내 측근을 뜻합니다. 일본 언론은 또 이번 제재 조치가 이미 지난 5월 내부적으로 거의 결정됐으며 극히 일부의 정부 관계자만이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 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이 우리 기업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작 기업들은 정부 간 다툼에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첨단 부품 수출 규제 방침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의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다거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직 국내 업체나 중국 등 다른 나라 제품들이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해 수입선 변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관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로 기업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2달까지 이미 수입한 재료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완성품 재고 물량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석 달 이상은 물건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 제품 생산에 차질을 주기보다 정치 협상용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더 크다는 게 그 논거입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라던가 그 과정에서 생겼었던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와 마찬가지로 과연 정치적인 이슈가 이러한 사태 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기업들은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정치 외교전 성격이 더 강한 싸움에 끼어 입장 표명조차 하지 못한 채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임종원 전 차장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 전 차장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본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재판장이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가 자체 판단으로 신청을 간이 기각하지 않고 공을 넘기면서 옆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한 달 가까이 심리를 진행해 왔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기각 결정에 불복을 하면 임 전 차장 측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경우 결론 날 때까지 본안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재판이 중단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 등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일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며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정책위 의장은 수출 규제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과 국민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자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관련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양국 경제 모두 부담이 되고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도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한일 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일본 정부가 치졸한 경제 보복을 했다며 우리 정부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자리를 놓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이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부 의견을 취합하며 장고에 들어간 민주당, 모레쯤 의원총회를 열어 정개특위 그리고 사개특위 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과 장외투쟁을 벌였던 야3당 대표가 다시 뭉쳤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손에 넘어가 선거제도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야3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이끈 여야 4당 공조 결별까지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정개특위위원장을 자유한국당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걸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작 야3당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원내 사령탑이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을 중재하며 가까스로 국회를 정상화하려는데 대표가 나서서 다시 문제를 꼬이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기자회견은 멈췄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당도 야3당이 의석을 늘리려는 꼼수를 부린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3당은 자신들의 밥그릇만 보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민주당 2, 3, 4 중대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길입니다. 야4당이 티격태격하는 사이 칼자루를 쥔 민주당은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아 여야 4당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지만 선거제는 막판으로 갈수록 개혁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개특위를 가져와 사법개혁을 완수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 이제 의견도 모으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의총 열어서 의견도 듣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를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검찰은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군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모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서입니다. 검찰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던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진그룹 총수의 부인 또는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 직원을 불법 고용에 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도우미 소개 업체 수수료를 대한항공이 부담하거나 항공 비용을 공금으로 쓰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볼 때 벌금형은 이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지 못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로 국내에 입국시켜 가정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이 전 이사장 모녀는 해외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운전기사 등 9명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이들을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조 전 부사장은 남편 폭행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가수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2달 만에 구치소에서 나온 박유천 씨는 앞으로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박유천 씨가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구속된 지 2달 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겁니다. 많은 분들께 정말 심려 끼쳐드린 거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140만 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걸 봤을 때 박 씨가 짧지 않은 기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구속 이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를 통해 재사회화 기회를 주는 게 낫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은 옛 연인 황하나 씨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상습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박 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겁니다. 이에 박 씨는 억울하다며 이른바 눈물의 기자회견을 자처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구매하는 장면이 담긴 CCTV 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에서도 3차례 마약 구매와 6차례 투약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씨는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 폭로한 이른바 병풍 사건의 김대엽 씨가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번엔 사기 혐의였는데 해외로 도주한 지 3년 만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췌한 모습의 50대 남성. 필리핀 이민청 직원에 둘러싸인 채 휠체어에 앉아 체포를 기다립니다. 17년 전 병풍 사건의 주인공 김대엽 씨가 해외 도피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김 씨는 강원랜드 장비 납품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CCTV 업체에서 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6년 수사를 받다 필리핀으로 달아났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김 씨에게 검찰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틈을 다 도주한 겁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김 씨는 체포 직전까지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필리핀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행적을 추적해왔습니다. 이미청 직원 셋과 함께 호텔 양쪽 출입금 시도 위에 이동 중에 이미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떠나던 중이던 김대엽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배가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등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협조적인 자세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허위로 폭로해 1년 10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김 씨는 그 뒤에도 각종 사기와 불법 오락실 운영 등에 연루돼 감옥으로 가면서 전과 구범이 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두세 달 뒤 강제 추방으로 국내로 송환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속에 경찰의 유착 비리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비리의 온상이 된 서울 강남경찰서 등을 이른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물갈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주고 미성년자 출입이 적발되자 수백만 원씩 돈을 받고 무마해준 경찰들.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서울 강남경찰서의 고질적인 유착 비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논의되는 예민한 시기. 경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자 경찰청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특단의 대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또 국민과 함께 근절해 나가는 방안을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찰이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비리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에서는 모든 경찰관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물갈이하겠다는 것. 경찰은 우선 서울 강남권 경찰서는 물론 유착비리 가능성이 있는 경찰서들을 인사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관리구역에서는 주기적으로 근무 적격성을 평가한 뒤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찰관은 다른 경찰서로 전출시키겠다는 겁니다. 보통 팀장급인 경위까진 한 경찰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사전에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 외부 인사들이 경찰관의 비위를 감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버닝썬 사건 당시 논란이 된 경찰발전위원회는 물론 선도위원회 등 여러 종류의 경찰협력위원회와 위원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심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착비리 근절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북미 양국이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회동은 기존의 외교 문법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맞잡은 북미 양국의 정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호원도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안내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곧이어 남북미 3국 정상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래 처음인 이번 회동을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제안과 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판문점 회동 성사의 공을 북미 두 정상에게 돌렸습니다. 특히 기존의 외교 문법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역사의 진전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도 이번 만남을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 정상이 함께 최초로 방탄복 없이 최전방을 방문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은 선순환을 이루는 거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곧 재개될 북미 실무 협상이 한동안 난항을 겪어온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곧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서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며 멋진 회동을 가졌고 그는 매우 건강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김 위원장을 다시 보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실무진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서두를 것은 없지만 궁극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미의 판문점 회동에 이은 협상이 재개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미국의 협상안과 목표가 유연해진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강경파인 존 볼턴 보좌관과 미 국무부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그대로며 협상안의 수준을 낮추는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로 만족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미국이 내세운 목표의 핵심인 핵 폐기에 못 미치는 데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목표를 의미하는 이른바 골대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비난받을 만한 시도라고 발끈했습니다. 트윗을 통해 안보회의 어떤 참모도 북한의 핵동결에 만족하려는 바람에 대해 논의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도 순전한 추측으로 일축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좀 더 유연해 보입니다. 북한 제재와 관련해 지금은 유지되지만 변화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I don't like sanctions being on this country. I'm looking forward, but the sanctions remain, yes. But at some point during the negotiation, things can happen. 이에 따라 본격적인 북미 간 협상이 이뤄지는 시점에 미국의 목표와 협상 전략이 얼마만큼 유연해졌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통일부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남북관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고위급 회담이나 접촉 시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미 간 실무 협상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를 종합해 고려해야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협상 재개 합의하면서 소강 상태였던 남북관계 환경도 다소 개선됐다고 보고 남북대화 재개 계기를 만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최소한 9월쯤에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총회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설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이루어진 만큼 김 위원장이 영변 플러스 알파, ICBM까지 폐기한다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원유 수입 제한도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 이어 중국까지 합쳐 4개국 정상이 평화협정까지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이 실무 조율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실장은 대북 접촉이 이뤄지는 중요한 계기마다 뒤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사적인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배석한 양국 고위 인사들 맨 오른쪽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이 서 있습니다. 전날까지도 확인 안 된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행도 윤건영 실장이 당일 아침 판문점에 가서 북미 실무 접촉 결과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회담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전선언이 있은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납니다. 윤 실장은 이희호 여사가 별세했을 때도 조화를 전하러 온 김여정 부부장을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남측의 책임 있는 인사가 와달라는 북측 요청에 따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동행했습니다. 윤 실장이 김 부부장과 만나고 2시간 뒤 문 대통령은 순방 중이던 북유럽에서 6월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실장은 지난해 3월과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견된 대북 특사단에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남북미 깜짝 회동에서도 의전과 경호, 보도 등 실무를 조율하는 등 대북 접촉의 중요한 순간마다 마쿠 조정 역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국내산 쌀 5만 톤을 이번 달에 출항시킬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첫 출항 시기와 관련해 선박을 수배 중이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목표는 이달 중 1항차 출발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쌀은 제재 대상 물품이 아니어서 상관이 없고 수송 선박 운항 시 제재 관련 사항이 있어 해당 부분을 WFP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고위 외교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 지난주 오사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이 올해 안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고 방한 시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자는 게 공통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이 속해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내일 파업에 돌입합니다.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비정규직 노조, 교육당국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핵심인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 등 3개 노조가 속해 있는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에 5만여 명 참여를 예고했습니다. 누가 파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3일간에 임금을 깎여가면서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어서 노동자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회의는 사흘간의 파업 기간 가운데 첫날은 오전에 서울시 교육청 주변에서 시위를 한 뒤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어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대회에도 합류합니다. 둘째 날부터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앞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비정규직 철폐와 처우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파업으로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 등 전반적인 학교 운영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이번 파업은 2017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5,000명이 파업해 초중고 1,900여 곳의 급식이 중단된 사례보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당국은 시도교육청 긴급 상황실을 통해 파업 참가 예상 인원을 파악하면서 급식과 돌봄 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급식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동원해 정상 운영에 노력하되 불가피하면 대체 식단을 제공하고 학교별 여건에 따라 수업을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돌봄 교실은 교직원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대회의는 교육당국과 막판 협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파업의 핵심 조직이라는 점에서 타결돼도
발을 빼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YTN 권호진입니다.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정용 전력 소비자 김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 이득을 반환하려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누진제 적용의 근거가 된 한전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진제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곽상원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한국당 산하기관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보낸 것처럼 꾸며진 바이러스 첨부 메일이 대량으로 발송이 돼 국회 사무처가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일은 한국당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집중적으로 발송이 됐으며 첨부 파일을 열 경우 해당 컴퓨터를 포맷해야 할 정도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안보통일 관련 소식을 보내는 것처럼 꾸며져 있으며 보내는 사람 역시 실제 여의도 연구원 담당자의 메일을 해킹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대에서 벽돌 외장재가 무더기로 떨어져 환경미화원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 소식 지난 5월에 전해드렸는데요. 건물에 부착된 벽돌 외장재가 부실 시공된 상태였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와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대 미술관 근처를 지나던 환경미화원이 쏟아지는 벽돌 더미에 숨진 건 지난 5월입니다. 준공된 지 26년 된 건물의 외장재가 한꺼번에 떨어진 겁니다. 사고가 난 부산대 미술관 건물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사람들의 출입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벽돌 외장재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설계대로라면 건물 외벽의 수직 고정 장치는 90cm, 수평 하중을 받는 철근은 50cm 간격으로 설치돼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건물의 4층과 5층 외벽은 고정 장치가 없거나 기준보다 넓은 간격으로 허술하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장재가 부실 시공 탓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서 당시 공사에 부실한 점이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이후 관리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부산대를 상대로는 건물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밀 점검에선 큰 문제가 없는 B등급을 받았는데도 5개월 만에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형사 입건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지난달 큰 불이 났던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의 외벽 마감재가 불에 취약한 드라이비트였지만 교육청 통계에는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교육청은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은명초에 드라이비트가 쓰이지 않았다고 우겼지만 이후 전산 시스템에서 빠진 사실을 시인했다며 한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청은 외벽의 60% 이상의 드라이비트면 앞으로 5년간 750억 원을 투입해 개선하기로 했는데 전국 3,450동을 모두 바꾸려면 69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임산부의 배려석을 주제로 한 풍자 만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 작품인데요. 남자들이 이젠 힘들다라는 제목의 이 만화.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임산부 배려석 바로 옆에 임신시킨 남자를 위한 좌석을 그려 넣었는데 그대로 전해드리면 말풍선 속의 말이 이렇습니다. 임신시키기가 얼마나 힘든데라는 말이 있고 작가의 설명이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남자들의 정자가 힘없는 세상이 됐다. 재미 한번 보고 임신되는 세상이 아니다. 여자 하나 꼬시기엔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이 피땀 흘리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좀 읽어드리기도 민망합니다만 남자들에 대한 배려심도 있어야 하겠다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시회 춘천시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했는데 여성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임산부 배려석 조롱과 함께 남성을 비이성적인 존재로 부각한 작품이라며 춘천시 문화재단의 공식 사과 그리고 즉각적인 전시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0.39점 차이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교육청의 평가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사목 상산고 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며 정상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면 상산고는 기준점을 넘긴 84.01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이 지적한 부당한 왜곡 평가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애초 통보된 평가 기간이 아닌 2013학년도 감사 결과를 포함시키면서 2점이 감점됐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하지만 전주 상산고 평가는 원칙대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상산고가 감점을 받은 감사는 평가 기간인 지난 2014년과 2017년 것이라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리를 깨고 금은방을 턴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 2대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불과 20초 만에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 부산 범천동 귀금속 상가. 얼굴을 가린 10대가 둔기를 몇 차례 휘두르자 유리벽이 떨어져 나갑니다. 다른 10대 한 명과 함께 곧바로 진열장에서 귀금속 2천여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납니다. 불과 20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금품을 훔치는 데까지 한 20초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보안업체가 출동을 하더라도 근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23살 A씨. 아는 동생이나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SNS 글로 모은 10대들을 데리고 2시간쯤 앞서 울산에서도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훔친 게 적자 곧바로 다음 범행 대상으로 삼은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귀금속 상가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차량을 두고 역할을 나눴습니다. 차량에 한 명을 남겨도 곧바로 달아날 수 있게 준비했고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차량을 대기시켜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달아나면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범행에 이용한 이른바 대포차를 팔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개봉을 앞둔 영화 나란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영화 제작사와 감독, 배급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나녹 측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 없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고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협의를 시도했는데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 나란말싸미의 제작사 측은 출판사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나녹의 책 훈민정음의 길은 영화 나란말싸미의 원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신미 스님이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이 책이 출간되기 훨씬 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해 기획 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 저자인 박혜진 작가와 자문 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을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KBS가 적폐청산을 위해 운영한 진실과 미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전 보도국장 등 5명을 중징계했습니다. KBS는 징계를 권고한 19명 가운데 17명에 대해 5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지환 전 보도국장은 해임 통보됐고 3명은 1개월에서 6개월의 정직, 1명은 감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나머지 12명에게는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이 지난달 거처를 옮긴 뒤 건강이 급속히 나빠져 오늘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이 지난달 19일 법원의 거처 이전 결정에 따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소공동 롯데호텔로 거처를 옮긴 직후부터 건강이 나빠져 검진 차원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부터 해수욕장이 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는데 문제는 허술한 안전대책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남성 2명이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습니다.
해경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강한 파도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남은 구립자1명, 현재 해안가에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먼바다 쪽으로 떠밀려가던 피서객 2명이 해경의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모두 문을 열기 전 해수욕장에서 난 사고입니다. 더욱이 이번 달부터는 해수욕장이 개장하지 않아도 언제든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법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지 않은 해수욕장에 들어가면 단속되거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피서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위험성은 있죠. 어딜 가나 위험성은 없을 수가 없죠. 이안이나 이런 것만 없으면은 크게 문제 생길까요? 문제는 안전 대책입니다. 성수기에도 부족한 안전 요원을 1년 내내 배치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장 전 해수욕장에는 안전 요원이 없습니다. 물놀이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만큼 구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뒤늦게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전후에 안전 요원을 연장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이나 안전 요원을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고 문제점이 많죠. 법은 바뀌었지만 당장 만족할 만한 안전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피서객 스스로 구명조끼를 입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레이싱 대회인 ABB FIA 포뮬러 2 챔피언십이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를 주최하는 포뮬러 2 코리아는 내년 5월 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ABB FIA 포뮬러 2 챔피언십의 6번째 시즌 10라운드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포뮬러 2 대회는 순수 전기 에너지로만 구성된 모터 동력이 사용되는 전기차 레이싱 대회로 지난 2014년 시작돼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 기념일인 어제 벌어진 시위 과정에서 5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3명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 의원 관리국을 인용해 시위를 벌이던 시민 5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일부 시위대는 국기 개양식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도로를 점거했고 이를 해산하려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홍콩의 일부 강경 시위대가 한때 입법회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홍콩 자치정부에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 담당 판공실 명의의 담화를 내고 이번 폭력 사건에 경악하고 분노한다면서 홍콩 정부가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상업적 목적의 고래잡이를 31년 만에 재개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일부 고래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상업용 고래잡이를 31년 만에 재개한 첫날, 홋카이도 쿠시로에서 출항한 포경선이 잡은 밍크 고래를 싣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네, 最高の一日を迎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商業芸大会、本当に最高ですね。最高の大きないいクジラも取れましたし、最高の一日です。 일본 수산청은 올해 잡을 수 있는 고래의 상한선을 밍크고래 171마리, 브라이드고래 187마리, 보리고래 25마리로 정했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100년 동안 계속 잡아도 개체 수가 줄지 않는 수준으로 쿼터를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이 서식지와 습성이 서로 다른 여러 개체군을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통계 착시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북방 밍크고래의 개체수는 20만 마리로 멸종 위기와는 거리가 있지만 일본과 한국 근해에 서식하는 밍크고래 개체군은 오랜 폭염과 혼액 등으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북태평양에 사는 브라이드 고래는 서로 다른 행동 패턴을 지닌 5개 개체군으로 나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일본 학자들은 이를 부정합니다. 각 개체군의 차이를 인정하면 사실상 포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제포경위원회 과학위원회 소속 해양생물 전문가인 저스틴 쿡은 일본 과학자들은 연안에서만 자료를 수집하고선 북태평양 전역의 브라이드 고래가 하나의 개체군에 속한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 일본이 포경 대상으로 지목한 세 종의 고래 중 가장 큰 보리고래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위기종으로 개체 수가 차츰 늘어나는 추세지만 멸종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입니다. 파업을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울렸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불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이라면서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으면 합니다. 땀 흘려 일하시는 학부모님의 배려와 지지를 부탁합니다. 네, 한창 크는 아이들에게 빵은 충분한 끼니가 될 수 없는 것도, 또 학부모에게 급식과 돌봄의 공백도 불편임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다른 노동자인 학부모와 언젠가 노동자가 될 아이들에게 불편의 이면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더위에 강원 영서와 대구, 경북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당분간 33도 안팎의 뜨거운 날씨가 이틀 이상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1도, 대구는 31.1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의 기온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더위 속의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북부와 영서 남부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1도, 광주 31도, 대구 33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동풍이 더해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강한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장마 전선은 이번 주말에 다시 북상하면서 영남과 전남, 제주도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